우리 하이투자증권 금요일에 남자 이동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 괜찮으세요? 인사밖에 안 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은 제가 그 부장님의 기에 눌렸나 봐요. 아, 그러시군요. 갑자기 팔이 와, 푹 쉬셨습니까? 그 뭐 쉰 건 쉰 건데 네. 사실 이제 저도 간밤에 좀 시장을 보면서 와 이게 결국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그 팩트보다도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실감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루 만에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밤 내내 했고요. 예. 사실 제가 이게 잠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통 웬만하면은 얼마나 주무세요, 보통?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요. 안 피곤하십니까? 뭐 그렇게 뭐 그게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습관되면은?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서 미국장 보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미국장 어제 또 하락의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아마존을 비롯해서 전자상거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존 7.4% 빠졌고 그리고 뭐 이제 쇼피파이라든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온라인 쪽에 굉장히 좀 그 기업들이 부각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화인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둔화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소비가 좀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는 좀 작용을 했고 어제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나스닥의 하락에는 특히나 좀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러면 그 FOMC 회의 결과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 0.5% 인상한 부분들 이게 22년 만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래됐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그동안 뭐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이렇게 뭐 빅스텝을 논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22년 만에 0.5% 인상을 했고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연파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좀 차단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석의 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어떻게 이게 시장이 변했는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75bp 인상 계획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파월 의장의 워딩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그러니까 그저께는 시장에서 일단은 환호한 것이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둔 거죠. 어제는 배제할 수 없지만의 무게가 실린 겁니다. 같은 문장인데 하루 만에 어디로 실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이런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그 연준의 어떤 그런 요번에 그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ING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6월에 75bp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어요. ING에서는. 그러니까 ING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아이비들이나 이런 그 전문가들이 일단 파월 의장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75bp 인상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일단 이런 지금 그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즉각적으로 일단 그렇다면 연준이 뭔가 이제 다음 스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시장의 반응 또 이제 지표들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뭐 50bp 인상을 몇 번 하겠다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회의죠.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같은 시장에는 굉장히 반영이 됐고 대표적인 딱 그 지표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사실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사실 5월달보다 이제 6월달 75bp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률이 확 떨어졌었어요. 이게 90% 넘어갔다가 확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제는 87%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준의 발언 이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여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하락될 것 같지 않다,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어제는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은 요번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4월 CPI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맞아. 이게 연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표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FOMC보다는 예. CPI 쪽에 훨씬 더 시장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일단 FOMC는 뭐 지나갔지만은 네. 이렇게 되면 CPI가 더 중요해진 거죠. 과연 그렇다면은 물가가 정점을 쳤느냐, 피크아웃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정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좀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은 네. 결국은 뭔가 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항상 제가 좀 파월 의장을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화적이다. 친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번에도 좀 발휘가 됐어요. 근데 다만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지금 사실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보면은 야 이게 쉽게 잡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번에 0.5 그러니까 50bp 인상의 어떤 근거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진 않더라도 플랫해졌다. 그러니까 평평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기인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랫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지금 이미 너무 이미 절대적인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극단적인 얘기들은 좀 주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더 강력한 어떤 이런 정책을 동원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가장 지금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어떤 발언 이런 것과 거의 지금 버금가는 이런 형태의 발언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힘을 얻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 5월 FOMC 이후에 저는 그래서 그 이후가 이제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저는 이번에 좀 해소가 되길 바랬는데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이게 계속해서 이 상존하는 시장의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파월이 뭐 6월달에 75bp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면은 그죠. 시장의 예상 방향대로 갔을 텐데, 그러니까 50bp까지만 올린다고 얘기를 하니 인플레이션 이걸로 잡겠어? 하고 다시 파월 의장의 발언 봤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충분히 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데, 근데 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사실 QT 대차대조표 축소 부분도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요거는 이제 시장에 그야말로 어느 정도 예상대로 이제 대차대조표는 이제 6월 1일부터 줄이기로 했는데 뭐 당장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6월 1일부터라는 그런 표현 자체는 시장에는 좀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이제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 첫 달에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MBS 350억 달러인데 뭐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딱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의 얘기는 이게 결국은 금리를 또 25bp 인상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게 이런 MBS 모기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중이 에너지라든가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컨트롤하는 이러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번 QT를 하면서 특히 이제 MBS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결국엔 이제 물론 CPI 지수야 사실 4월 달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3월 달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컨센도 뭐 8.1%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결국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한미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환율의 영향도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5월 26일이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이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 국내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국내도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또 악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것도 좀 지금 우려가 돼요. 사실 이제 뭐 단순히 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또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원영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저는 뭐 그 FOMC 이후에 결국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 4월 CPI, 그러니까 4월 CPI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5일 그 4월 실업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CPI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연준이 다음 스텝을 밟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그런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결국 유가라든가 어제 사실 또 오펙 플러스가 조금 이제 그 증산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가를 지금 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있어요. 미국도 사실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는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뭐 유가도 유가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식품 물가 상승세라든가 또 주거 물가라든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이 물가 압력이 쉽게 낮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서 자꾸 제가 이제 75bp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베팅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런 지표들이 좀 눈에 띄게 아니면 연준의 어떤 그 구미에 맞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연준의 어떤 이거 50bp 인상이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시장에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더 긴축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인식으로 해서 더 공격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이 수요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면은 경기 우려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모든 것의 바탕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에서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 꺾인다 이런 또 어떤 그런 지표들이 나온다면은 연준이 또 무턱대고 또 금리를 세게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연준이 판단하기에 이게 교묘하게 줄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월 CP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월 CPI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11일 다음 주 예. 수요일 한 10시 반 정도. 현지 시간으로요? 네, 밤 10시 반. 그러면은 우리는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또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 옵션 만기거든요. 아주 FOMC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겠다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조금 약간 물가 지표 확인까지는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 물가가 좀 이 금리 인상의 지표가 되는 거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뭐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뭔가 가치도 안정화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 환율도 역시나 CPI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사실 이제 지금 워낙 환율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달러가 너무 강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달러 대비 다른 모든 통화들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갑자기 단어가 달러를 커버해 줄 수 있는 통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엔화라든가 무슨 뭐 유로화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 기축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러 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요. 그죠. 엔화는 뭐 지금 뭐 계속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고 여기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어제 파운드도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과거에는 사실 뭐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원화에 대해서 조금 원화가 특징적으로 약하다든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이런 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요인이 아니고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모든 통화들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쪽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들이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27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이것을 오버슈팅으로 보고 한 1250원대까지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26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어젯밤 이런 뭐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1270원 이상으로 뭐 더 나가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뭐 1300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달러의 강세 원화의 약세 흐름이 상당히 좀 더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지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지금 좀 아무래도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한편으로는 그나마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뭐 1,400원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편 이게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수출 비중이 높은 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관련 업종은 좀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화 약세가 특히 이제 뭐 대미국 수출 가격을 좀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서 약간 수출주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될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은 그나마 이제 이 원달러 환율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들 이 정도가 조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시장의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뭐 그 정도가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이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베네핏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날 장 끝날 때쯤에 제가 알기로 3시에 금감원에서 이제 애화 유동성에 대한 긴급 점검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300원쯤 갔을 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애한 당국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혹시 조금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홍 경제부총리가 이미 개입을 했는데도 이 정도 뚫었다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구두 개입이죠. 구두 개입. 네, 지금은 구두 개입이고 이제는 안 먹히네요. 구두 개입이 아직은 이게 왜냐하면 뭐 단순히 이것이 원화의 요인이라면은 어떤 뭐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가 약한 흐름이라면은 이게 구두 개입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지금 구두 개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좀 적극적인 이런 개입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약한데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지금 아예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 안 해요. 못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개입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좀 제가 그 외신을 통해서 봤는데 결국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환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우리 시장이 이 불안을 잠재워야지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뭔가 살만한 요인들이 지금 좀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월가에서 나온 좀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는 사람도 불안하고 파는 것도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오를 것 같은데 팔았다가 다시 좀 반등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지금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모르게 뭐 파는 것도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국내 시장만 놓고 자면은 이제 외부의 요인들을 좀 제외하고 외부 요인들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국내 시장이 뭐 지금 일단
아시는 대로 좀 그 저점을 잡아가는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시장은 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2,600선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렇다면 또 한 번 이제 만약에 이런 그 지금 미국의 어떤 흔들림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올 때 그렇다면 지지선이 또 어디서 확보가 되었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주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움직임이에요. 두 가지인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4%의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바닥에서 장대 양봉 거래도 좀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매도 일변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로 바닥을 찍어줬느냐에 대한 여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의 바닥 파기는 한 80% 이상 이루어졌다고 보는 쪽인데 일단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는 상당히 어떤 지지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환율이 저렇게 뭐 이제 뭐 1,300원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실히 지금 둔화가 됐어요. 맞아요. 뭐 최근에는 뭐 간헐적이나마 아주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향후에 좀 우리가 그나마 지지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이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물론 이제 또 외국인이 오늘 또 이러다가 또 아이 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져고 외국인이 갑자기 또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은 이런 기대감은 좀 약간 또 무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MBS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아까 계신 것 같은데 뭐 MBS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우리가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뭐 한 20년,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갖다가 이 채권을 이 어떤 이런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그 연준이 좀 약간 그 채권에 대해서 무차별 그 매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MBS 같은 경우도 약간 리스크가 큰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무차별로 매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걸 좀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MBS에 대한 얘기고 결국 이것은 지금 이렇게 연준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MBS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차별 매입을 해주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이게 어떤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도 좀 더 오르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제어하는 효과가 만약에 연준이 이제 이 부분에 매각을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그 대세표 축소를 시작한다면은 어떤 이런 주택 가격이 좀 이제 둔화가 된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영화 빅쇼트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에서 MBS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요. 또. 빅쇼트요? 예. 10년 전 그거 서프라임 사태. 그 모기지 서프라임. 그때 그게 어떤 빅쇼트가 그거 굉장히 정말 저도 빅쇼트를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 주변에 저도 그 추천도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영화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그 MBS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1차 유동화, 2차 유동화 이래가지고 막 채권들이 너무 이게 무차별하게 어떤 금융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그냥 쉽게 뭐 그 영화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서 MBS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요즘에 시장이 하도 불안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뭔가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인덱스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뭐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단서를 다는 게 결국 이제 수급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더 이상 매도 일변도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나마 뭐 지난주에 이틀? 이틀. 지난주 하루, 이번 주 하루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주구장창 팔다가 이제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팔 것들이 이제 없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지지력 확인, 그리고 미장에서는 CPI 확인할 것들이 참 많네요. FMC만 끝나면 정말 다 된다고. 그래서 예.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게 물론 네. 우리나라 외국인도 현물 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너무 쏠린 게 아닌가. 너무 좀 강한 매수세는 좀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억, 800억 이 정도 들어왔네. 왠지 근데 삼성전자를 샀어? 그러면 이거 빼고는 다 판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잠시나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특히 이제 지난 네. 그 수요일장이었죠. 수요일장이 약간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그나마 시장에서 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어졌던 부분들이 종목장의 흐름이었는데 만약에 진짜 이화정 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 종목들을 팔고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로 간다? 이건 또 시장이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저도 이게 썩 그렇게 물론 삼성전자 사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 사는 건 좋으나 그것이 이쪽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삼성전자를 사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분명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게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대형주 장세로 좀 뭔가 변하는 그런 변곡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참 무겁네요.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계신데 빅쇼트를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고 꼭 한번 보세요. 저도 한 5번은 봤습니다. 5번이요? 5번.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바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우들이 중간중간에 MBS 이런 거 천천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뭐 크리스찬 베일이나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3번 보신 분도 나왔어요. 하와이 호떡님. 이번 주에 근데 정말 재밌어요. 봐야겠네. 보면 정말 재밌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돈돈 빅쇼트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제적 해자 2탄으로. 그리고 일단은 뭐 과장님이 5번이면 어린이님은 한 50번 정도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봤는데 저는 재미없으면은 이거 이질감 느껴도 되는 거죠? 다들 재밌다고 했는데 나는 보면 재미가 없는 3번까지 보고 정말 재미없으면은 제가 뭐라 하세요 저를. 네. 정말 전 재밌어서 5번 본 거지 네. 내용을 이해하려고 본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 재미없으면 넥타이 잡을게요. 네. 실제로 이번에 공매도 나왔던 마이클 베이가 실제 주인공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마이클 베이가 크리스천 베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테슬라 공매도 해가지고 이번에 이거 됐다는 그 아저씨. 그리고 일단은 뭐 부장님 뭐 최근에 뭐 어제 영화 개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도 대박 났고 이제는 뭐 리오프닝 사실 리오프닝이라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이 없고 사실 화장품도 뭐 가다 말고 이제 조금 업종에 대한 차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저는 올해는 결국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이 시장에서 그나마 가장 좀 꾸준하게 봐야 될 그런 뭐 테마다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좀 차별화하는 이게 점점 좀 이게 결국은 뭐 실적이랄까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확실히 그 우열이 가려져요.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뭐 몇몇 업종들은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가다가 못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이제 최근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소매 판매의 추이인데 소매 판매 쪽에서 지금 필수 소비 성격의 어떤 소매 판매는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 행태도 그리고 재화에서 서비스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재화의 서비스 쪽으로는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동안은 뭐 이제 명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소비가 좀 극단적으로 쏠렸다면은 이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가고 그리고 뭐 여행을 가고 또는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활동들을 하고 콘서트를 보러 가고 이런 쪽으로의 서비스는 이제 그 변화되는 추세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물가라든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비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은 소비가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소비 역량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 행태가 이제 리오프닝에 맞춰져서 뭔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쪽으로 조금 쏠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도 이러한 좀 그 흐름에 좀 근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뭐 익스피디아라든가 뭐 리프트라든가, 리프트는 아시겠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 익스피디아는 여행 관련된 웹사이트, 또 이제 힐튼 대표적인 어떤 그 호텔 체인, 이런 그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좀 오르다가 지금 빠지는데, 이게 이제 좀 두 가지의 그 어떤 그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는 이렇게 뭐 여행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관련 업종은 그 노동 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구인난이에요. 네, 그래서 또 임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그 기업의 어떤 마진을 확보한다는 게 사람 구하는데 돈 많이 써야 되고, 이 쉽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에 수혜주긴 하지만은 또 이제 이런 인력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그 리오프닝 안에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는 거죠.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행주는 약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행주는 분명히 리오프닝 됐다고 그러는데 여행 많이 간다는데 여행주가 왜 약하지? 같은 논리죠. 결국은 여행 수요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라든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뭐 지금 그 요금들이 인플레이션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항공요금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그래서 이 리오프닝 중에서 뭐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봐야 되는 쪽은 오히려 뭐 의류라든가 패션인, 그리고 이제 유통,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엔터 컨텐츠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서는, 뭘 화장품도 포함이 됩니다. 화장품도 이제 그 화장품은 조금 이제 단서가 달리는 게 앞으로 실적, 중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서가 달리지만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어떤 그 산업 내에서는 조금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차별적인 움직임이 기다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뭐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이런 업종 간 산업 간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주가는 조금 엇갈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장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화장품도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 근데 화장품도 물론 이제 중국 실적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니까 매출 자체도 그리고 중저가 라인은 또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그만큼 경쟁사도 많아지고 중국도 로컬 브랜드 쪽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종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고가 라인의 매출은 오히려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설화수나 이런 것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매장을 오히려 축소하는 상황이고, 그것도 화장품 쪽에서도 결국에는 업종에 대한 그죠 차별이 좀 필요하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그 일단 중저가 라인은 굉장히 궤도현화가 돼 있어요. 이제 그 중국 로컬 업체들의 어떤 그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는 결국은 뭐 지금 시장 어떤 사회 자체가 좀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변한 게, 그 이전엔 사실 가성비라는 걸 굉장히 따졌는데, 저는 이 한 2, 3년 동안에 최근에 가성비 얘기가 쑥 들어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뭐든지 간에.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굳이 정확해요. 가성비를 추구할 이유가 그러니까 없는 뭐 거죠. 지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오마카세가 뭐 지금 매진이 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고, 이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그야말로 소수를 위한 어떤 그런 그 업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뭐 TV에서 얘기하는 맛집들, 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물론 가격이 싼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 가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줄 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그런 심리들이 변했어요. 이제 가심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뭐 그런 이런 흐름들이,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고가 라인들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어떤 최근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그런 심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싼 거를 여러 개 쓰기보다는 비싼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쓰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특히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산업 내에서는 좀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명품 소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복 소비로. 근데 그게 이제 화장품까지도 연결이 맞아요. 돼서 걔를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뭘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소비로 인해서 어떤 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앵커님 답을 물어봤어요. 화장품 가격이 10% 20% 인상되면 사실 거냐 했더니, 화장품은 가격 보고 안 산다고 그때 얘기, 그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사실 화장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워낙 소비가 비탄력적이라서 네. 가격이 오른다. 고가 라인은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그때 너무 비싸네 안 산다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가 라인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이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저도요. 뭐 화장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택시 타거나 할 때도 옛날에는 왜 카카오 택시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뭐 일반을 아니면은 블랙? 저는 진짜 계속 기다려서 탔거든요. 일반 올 때까지. 근데 진짜 블랙을 한번 타봤어요. 근데 택시비가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이게 생각 자체가 열렸다는 거에 네. 굉장히 저 스스로도 좀 놀랐고 태어나서 블랙을 거의 뭐 손을 꼽는데 소비는 살아나는데 지금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업종의 차별화는 있겠지만 의류나 패션, 뭐 엔터 컨텐츠 이쪽으로는 좀 유망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혹시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어제 사실 예전부터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만큼 이제 관객 수가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와. 티켓 가격 인상했고 네. 또 음식료 이보다 뭐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거다. 여건인데 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제일 잘 나왔던 스파이더맨이 700만 명이더라고. 제일 잘 나온 게. 총 다 해서. 예, 총 다 해서. 근데 근데 이틀 만에 한 거는 이미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아이언맨이기도 하고 좀 큰 대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700만이 넘는다 하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제대로 된 업종이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CGV도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적 면으로도 좋아지고 뭐 향후 중국 쪽으로 살아난다 그랬을 때 이쪽 영화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오늘 콘텐츠 중앙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그거랑 그리고 엔터 쪽. 네. 엔터 쪽도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3월달 하이브도 BT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풀린다고 하게 되면은 엔터와 미디어 그쪽은 봐야 되지 않나. 화장품은 조금 봐야 돼. 조금 갈라지고. 그러니까 관객 수에 네. 진짜 따라서 확실하게 그 매출의 큐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좀 여행 보아서. 항공은 저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조금 그런 환율적인 문도 있고 사실 가격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난 아닐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뷰는 또 국장 체크하면서 잠시 후에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어쨌든 우리 부장님 뭐 4월 CPI를 조금 기다려 봐야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되는지 그런 부분은 국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업종별로는 리오프닝 안에서 갈릴 수가 있으니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반등이 약간 들어왔다고 해서 또 너무 기뻐하고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금물이겠죠. 결국 저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서 느낀 게 지금은 결국 이러한 좀 약간 그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건 팩트의 해석의 차이예요. 야. 이게 또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해석에 또 이게 지금은 다들 이게 좀 약간 이런 주장이 우세하면은 그쪽으로 좀 약간 따라 쏠리고 네. 또 이제 반대쪽으로 쏠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린다는 건 확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기대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정말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이게 미국 증시가 한번 오르고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나쁜 쪽을 더 많이 반영하느냐 아니면 좋은 쪽을 반영을 좀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그 향후의 시장이 조금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지수 플레이가 계속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저는 이제 좀 기대했던 것들이 뭔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시장의 어떤 성향이 조금 지수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상황을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장이 뭐 반등 시도를 하더라도 뭐 종목이라든가
또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종목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는 또 이렇게 부장님이랑 마무리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